네 랠리 재미없고 막 사람들이 떠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거든, 내 랠리 재밌거든. 잘 긁었던 것 같아요. 예, 젠슨 황 사장님이 마케팅과 또 다른 일론 머스크 같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과연 엔비디아 칩이 계속 팔릴까? 야, 너 애를 키워서 대학 보내고 대학 졸업하면 이제 교육이 끝난 것 같아? 안 끝났어. 계속 교육받아야 돼. 같은 셔츠 사가지고 아이폰 15, 아이폰 16 이렇게 네. 이러는 점 찍은 거 아니에요? 점 찍은 거? 여러 이제 출근 사진인데 카메라 이거 셔츠만 배치 달라. 요거 바꾸잖아요.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9월 10일 주류 경제학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야외에서 한번 촬영 시도를 해봤는데 뒤로 지금 맨하튼이 보이는데 날씨가 좀 더 맑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쵸? 최근 며칠 진짜 이 뉴욕의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파란 하늘이 펼쳐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밖에서 하자 이러고 야심차게 나왔는데 오늘은 푸르지가 못합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 훨씬 더 네. 제일 좋은 거는 시장이 오르고 사람들 마음이 주가만 올라가면 마음이 괜찮습니다. 푸른한. 예. 어제 폭등했고요. 오늘도 뭐 괜찮네요. 그리고 최근에 9월 10일 저녁에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의 TV 토론회가 있었어요.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떼쓰는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는 했는데 뭔가 이렇게 너무 자주 긁히시더라고요. 뭔가 네. 이렇게 네 랠리 재미없고 막 사람들이 떠나 막 이러면은 그냥 그거 지나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거든, 내 랠리 재밌거든 막 이러면서 막 그거를 답변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그러느라 정작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았던 뭐 해리스 부통령의 바이든 정부의 뭔가 정책 실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런 데에 너무 많이 깎아먹었다. 저는 우선 두 가지가 눈에 처음에 딱 들었던 게 해리스가 먼저 가서 악수를 청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이거 굉장히 계산됐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했고, 두 번째는 해리스는 그 화면을 보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카메라를 보지 않고 카메라 밑에 있는 사회자들을 보고 얘기하니까 화면을 이렇게 보면 눈이 자꾸 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처럼 좀 보여졌고, 네네네. 해리스는 정말 이렇게 그 유권자들한테 이 트럼프는 당신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면서 본인의 정책을 자꾸 어필하는 게 그게 되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세 자체가. 둘이 체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리스의 이 연단을 작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연단이 똑같으면은 이제 너무 해리스가 체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게 보이니까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연단을 작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에 이렇게 투샷이 잡혔을 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느낌이 없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있었죠. 그쵸? 스프링필드. 네.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너무 충격적인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거 들으면서도 이게 농담이니까 진짜인가? 바로 정정을 사회자들이 해주긴 했지만 네네. 하지만 아니야, 뭐 지켜보죠 막 이러면서 끝까지 내가 맞다고.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트럼프의 적극 지지자가 됐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오늘 아침에 트윗을 통해서 X를 통해서 IT에서 이민 온 사람의 2세 딸이 틱톡에 올린 거를 이제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스프링필드,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에 IT 이민자들이 몰리고, 보통은 이민자들이 한꺼번에 오면 자기네들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오죠. 그게 스프링필드에 많이 온 건 사실이고,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 며칠 동안 사실 트럼프 토론 전에 있었어요. 그렇게 네네.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이 이 공원에서 캐나다 구스 그걸 잡아가지고 가는 모습 사진이 돌았는데, 그게 뭐 조작이다 아니다 뭐 딴 데서 한 거다 이런 얘기들 논란이 있는 와중에 스프링필드 관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이민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는 않지만 IT 사람들이 부두를 많이 믿고 이 동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죽이고 그걸 먹기도 한다. 그런 게 분명히 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합리적인 설명도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예, 완전히 거짓말은 네네. 아닌데, 그렇다고 뭐
주변에 있는 모든 뭐 이 미국 사람들이 키우는 집에 들어가서 막 개 잡아서 그걸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선 토론에서 언급하기는 네.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CNN 예전에 6월 말에 있었던 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과 달리 CNN은 아무 관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ABC에서는 이번에 계속 진행자들이 팩트 체크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트럼프한테는 불리했던 대부분의 것 같아요. 팩트 체크가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네네네. 이루어졌고 해리스 발언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약간 편파성 얘기가 좀 있죠. 네. 그 짤이 돌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만평으로 해서 트럼프랑 이 사회자 두 분이랑 대화를 막 하면서 해리스가 저기 나 이 대화에 껴도 되는 거 맞지? 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진도 놀고 나중에는 지금 그 메건 켈리가 막 굉장히 긴 동영상을 올려서 ABC는 너무 편파적이다. ABC 사주가 해리스 부부와 엄청 가까운 친구 사이여서 이 중재자들이 자기네 보스의 비위를 맞춰준 거다. 막 이러면서 네. 또 굉장히 지금 편파성 의혹 제기를 강하게 하더라고요. 예, 이 메건 켈리가 편파적인 사람이죠. 또. 그러니까요. 폭스뉴스에서도 되게 비판을, 보수 쪽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을 하고 하니까. 네. 사실 해리스가 이번에 잘한 거는 뭐냐면 자기 정책을 뭐 이런 거를 하겠다고 잘 밝힌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로 화나게 해서 트럼프의 옛날 고질적인 했던 말 또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는 버릇을 다시 나오게 만든 거.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스를 약간 얕봤던 것 같아요. 네. 쟤는 진짜 머리가 나쁘고 쟤 나하고 급이 안 돼, 토론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죠. 해리스가 충분히 거기에 맞설 수 있고 바이든보다 훨씬 낫게 트럼프한테 맞설 수 있고 말을 받아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어떤 해리스가 해도 뭐 나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준 거지 어떤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나온 게 없더라라는 점에서는 저는 좀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네, 정말 맞는 게 그 경제 정책 가지고 초반에부터 이제 둘이 얘기를 해서 이거로 대화가 막 진행되는가 싶다가 나중에 이제 이민하고 여성권 관련해 가지고 낙태권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굉장히 정확하게 반론을 못하고 결국엔 얼버무리면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양측이 답이 나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답을 얻지 못한 것 같고 대신에 정말 화면상의 이미지로 이 해리스가 가지고 있는 뭔가 굉장히 여유만만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렇게 측은하게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하면 그런 말도 할 수 있구나. 그 이미지 각인이 엄청나게 효과를 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설문조사로 뭘 보고 싶냐라고 했을 때 그냥 해리스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슬픈 사실이지만 토론회를 보면서 정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게 이야기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보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냥 해리스라는 사람을 내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얘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딱 입맛에 맞는 이미지를 잘 보여준 게 아닌가. 둘 다 말한 내용은 그동안 나온 거에서 달라진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동안 전당대회나 이런 연설을 할 때 나왔던 내용 모두 그런 내용이고 거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카밀라 해리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합격적으로 받은 거죠. 네. 사람들의 불안을 떨쳐줬죠. 그러니까 확실히 바이든하고 달랐고 정말 이제 트럼프가 연세가 많이 드셨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루 전에 어저께 여기 저쪽에서 9.11 추도 행사 있으니까 둘이 정말 잘했다고 막스도 하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어르신이 된 것 같아요. 연세가 이렇게 드셔서 이런 친구도 등장했구나 하는 것 같고 그냥 본인의 얘기를 못한 게 굉장히 좀 아쉬운 포인트 같고 보니까 또 하나는 저는 근데 그 민주당도 굉장히 급하게 잘 짜긴 했지만 그 뭐 원유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막 길게 가져갈 만큼 설득력 있는 논리는 좀 덜 가져오고 그 토론을 했더라고요. 네. 프래킹 이슈 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계속한다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뭔가 바꿔간다 이렇게 그것도 얼버무리고 끝났으니까 나중에 공격 당할 여지가 있기는 한데 프래킹은 이 원유를 시추할 때 보통은 이 안반에 있는 셰일 오일을 추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하는 것들을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반대를 많이 해왔고
그게 이제 어떤 당의 정체성하고 명확하게 일치가 되는 건데 해리스가 지난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이걸 허용하는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진짜냐, 진심이냐, 그러고 이제 트럼프는 이걸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전 그래서 그걸 약간 토론에서 좀 더 치고받고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주장만 반복하고 말아버려서 사실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프래킹이 수압 파쇄법이죠, 선생님. 네. 이게 쉐일 오일을 파는 방법인데요. 쉐일이라는 게 이제 지층이죠. 하나의 층인데 진흙 같은 진흙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좀 더 단단합니다. 암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진흙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기본적으로 파이프를 꽂아 가지고요. 그 쉐일 층까지 파이프를 내려보내서 그 파이프라인을 쫙 이렇게 넓게 퍼지게 한 다음에 굉장히 강한 수압으로 이 물을 내려보내면 그게 이제 그런 암석을 깨는 거죠. 깨고 그 사이에 섞여 있던 쉐일 오일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을 빨아들여서 그걸 물에서 이제 기름을 빼버리면 오일이 되는 거죠. 원유를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하려면 물을 그냥 쏘는 것뿐 아니고요. 물에다가 모래도 같이 넣습니다. 그래야 더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모래와 물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거를 많이 하는 오클라호마라든지 펜실베니아 이런 주에서는 지진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그 뭐 큰 지진은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흔들리는. 왜냐하면 그 물을 쏴서 뽑아 올린 다음에 그 오일을 빼고 난 물을 그건 약간 오염돼 있잖아요. 그 물을 다시 집어넣어요, 사실은. 다른 파이프를 통해서 땅으로 집어넣으니까 땅에 아무래도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또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지진 같은 게 좀 일어나고 항공오염, 물과 뭐 모래와 이런 여러 가지 오염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걸 안 하면 지금 미국이 사실은 사우디보다 훨씬 많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거든요. 그게 다 이 쉐일 오일 덕분입니다. 물론 좋죠. 친환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빠르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쪽으로 현실적인 쪽으로 좀 해리스가 바뀐 거죠. 토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는 마침 또 펜실베니아에서 했잖아요. 해리스가 되면 펜실베니아의 제1산업인 석유 셰일오일 지금 이 산업이 망할 거다. 데이 1부터 금지시킬 거다. 막 굉장히 또 자극적인 말을 했는데 이제 해리스가 제가 놀라웠던 거는 해리스가 그걸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진 않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금지를 지지했던 것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지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금지하진 않겠다 정도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이 민주당과 이 현실적인 이 사이에서 좀 균형을 지키려고 저렇게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보면은 그 경제 이슈라는 게 진짜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펜실베니아에서 그 프래킹 이슈 때문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사실 펜실베니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토론을 필라델피아에서 했거든요. 거기가 진짜 격전지고 펜실베니아가 대통령 선거인단이 꽤 많은 주입니다. 굉장히 큰 주고요. 저기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이쪽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펜실베니아는 굉장히 중요한 주였지만 사실은 그 경제적인 역할, 정치적인 역할을 뉴욕과 워싱턴에 다 뺏기고 나서 지금은 사실 가보면 어떤 농사가 주된 산업인 주죠. 그 주가 최근에 살아난 게 이 프래킹이고 그래서 프래킹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세게 공격을 했는데 펜실베니아 어떤 사람도 해리스가 되고 나서 바로 프래킹을 금지할 거야 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뭐 새로운 어떤 국유지를 내준다든가 임대를 해서 파게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금세 뭐 금지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바이든 때 금지하려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 펜실베니아 얘기가 나온 게 그 이민 문제 쪽에서 나왔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나왔어요. 네. 우크라이나 놔두면 푸틴이 다 들어가서 키예프에 있을 거고 그러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도 먹을 거다. 그래서 여기에 펜실베니아 폴리시 사람들, 이민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저 푸틴한테 이제 곧 먹힐 거야 라는 게 이제 해리스의 논리였죠. 근데 그것도 되게 트럼프를 잘 긁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기길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냥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해리스가 너는 푸틴 같은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푸틴은 너를 점심으로 먹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잘 긁었던 것 같아요. 또 트럼프가 그거에 또 긁히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검사로서 있었던 경험하고 거기서 쌓았던 그런 상대방 굉장히 도발시키는 거를 잘 발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토론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 더 또 변화가 있고 해리스도 올라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또 워낙 그 공화당 내부에서의 그 결집력, 우리 이 정권을 지켜야 된다, 다시 되찾아야 된다, 이런 게 워낙 세서 실제로 어떻게 이어질지가 참. 그럼요. 네. 아직도 막 확연히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았고, 토론은 해리스가 일단 이겼지만 그렇다고 대선을 이겼다라고 말하기에는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다. 어쨌든 이 토론을 보면서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렇게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죠. 네, 이런 네, 이야기가 위기의식을 나오기 느끼고, 때문에 네, 뭐 그럴 수 어떻게 있죠.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차 토론을 지금 두 캠프 다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데 2차 토론을 만약 진짜 하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 해리스가 굳이 2차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할지, 그다음에 룰을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서 이번은 사실 해리스가 이길 수밖에 없는 룰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얕본 거죠. 네, 쟤는 네, 나한테 안 돼. 어디 해서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고 붙었는데 해리스가 좀 세게 나왔던 거죠. 네네네. 그 토론을 하면서 어쨌든 경제 이슈가 나왔어요. 이제 서로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게 누구 탓이냐, 뭐 바이든 때문이다, 아니다, 당신이 뭐 이러저런 경제적인 부담을 바이든 정부에 남겼다.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나오는 거기는 한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제 최근에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떤 책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뭐 오늘 나온 CPI, PPI는 둔화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를 모를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생각보다는 이제 두 개 다 근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는 살짝 높게 나오면서 뭔가 찜찜한 느낌이 남기는 했지만 결국 페드가 가장 중시하는 이 PC, 개인 소비 지출에 반영되는 물가들은 뭐 CPI나 PPI나 다 크게 뛰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는 시장이 그 물가 지표에는 그 반응하는 민감도가 예전보다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 파월 의장이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위험이 균형을 잃었고 노동시장 쪽이 더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낮아진다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예상보다 근원 물가가 약간 높게 나왔지만 다들 보면 주거비 때문인데 주거비는 후행적이라서 그런 거고 지금 현재를 갖다 붙이면 괜찮아. 이렇게 보고 추세는 여전히 둔화 추세야라고 하니까 그게 아주 방해는 안 한 거죠. 그런데 좀 찝찝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 금리 인하 자체를 못 하겠다.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 금리 인하의 폭이나 앞으로의 속도 이런 건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노동시장, 즉 고용 데이터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나왔나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 예상치보다 많이 나오고 해서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는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치로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네네네.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살짝 높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전주보다도 늘어가지고 3주 만에 증가를 했죠. 그래서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고용시장이 무슨 엄청난 크래시가 나서 우리가 경기가 정말 망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반응을 할 텐데 뭐 원래 고용시장이 조금씩 식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또 알고 있었으니까 그 정도 추세에 맞는 지표였다라고 또 오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고 이제 결국은 FOMC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혹시라도 들로 이제는 완전히 관심이 넘어간 것 같아요. 네. FOMC가 한국 기준으로도 다음 주죠. 다음 주. 추석에. 추석 연휴 끝나는 날, 끝나고 날 새벽. 그렇죠. 딱, 한국 기준으로. 한국 기준 19일 새벽 3시죠. 3시. 네, 3시. 3시에 이제 나오고 점도표가 나오죠. 지금 모든 관심은 25bp를 내리되 앞으로 점도표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혹은 연말까지 내려줄 거냐라는 거를 제시할 거냐. 내년 말, 올해 말 이런 중립금리들이 다 제시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이제 9월이 지나고 나면 11월, 12월 두 번 회의가 남는데 두 번을 내리는 것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도 회의 때마다 즉 1년에 8번 그러면 200bp가 되겠죠. 25bp씩 8번을 내리면 200bp를 내려주기를 바라는데 월가에서 지금 주의하고 있는 거는 올해도 올해 문제지만 내년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100bp는 쉽게 내릴 겁니다. 금방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워낙 높기 때문에 4.5까지, 4.3까지 내리는 거는 괜찮아요. 네네. 그런데 4.3에서 이제 3. 몇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이게 마지막 마일, 항상 레스트 마일이 좀 어렵잖아요. 그 레스트 마일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느냐. 혹은 뭐 인플레가 다시 올라간다든가, 혹은 뭐 노동지표가 확 꺾인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CPI 나오고 나서 이제 또 많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막 코멘트를 내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한 거는 이제 미즈호 증권의 스티븐 리츠위토 애널리스트였던 것 같은데, 이제 25bp고 50bp고 이제 그런 군비 경쟁은 의미가 없다. 그만해라.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중립금리에 대해서 이제 페드가 그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메시지는 오늘 아침에 라가르드가 던진 메시지하고 똑같을 거예요. 방향은 뭐 정해져 있다. 그런데 회의 때마다 결정될 것이고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외울 것 같아요. 우리 외울 그 것 외에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신중하고 가장 정확한 이야기이고. 지금 빈단스 씨가 얘기했듯이 뭐 이제는 중립금리를 얘기할 때라고 하지만 사실 중립금리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단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뭐 이런 장기금리를 어떻게 감이 압니까? 그래서 그게 올바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다 이게 뭐 모르는 얘기죠. 다 그냥 공장님, 맹자님 하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50bp 내리냐 25bp 내리냐도 사실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관성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50bp를 내리면 한 번 50bp 내리고 그냥 다음에 25bp가 아니고요. 통상은 50bp 내릴 만한 수준이 돼서 50bp를 내리면 두세 번 정도 50bp를 내립니다. 그 과거에 계속 그랬어요. 한 번 내리고 50bp 내렸다 25 내렸다가 아니야 75 내렸다 이런 적은 없고요. 이번에 올릴 때도 보시면 25bp 몇 번 올리고 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50bp를 몇 번 올리고 안 되고 나서 75bp 몇 번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0bp, 25bp 이렇게 점진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50bp를 내리면서 시작을 하면 50bp를 몇 번을 내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속도는 확연히 빨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기대는 지금 이런 미국 경제가 그렇게 빨리빨리 내려서 속도를 낸 만큼, 그러니까 긴축을 줄일 만큼 그렇게 나쁜 상황이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게 현재의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장은 확실히 지금은 CPI나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기준으로 어제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핫했죠. 근데 저는 우리 황 사장님, 젠슨 황 사장님이 마케팅과 또 다른 일론 머스크 같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네. 진짜 이 시장의 이 관심을 끌어모으는. 이 관심을 놓치지 않겠어 하고 쫙 이렇게 너무 많아서 못 살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거기 이제 시장은 혹하잖아요. 저도 오늘 미나리 준비를 하면서 이 엔비디아 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지난 8월 말 실적 발표하고 어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약간 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한 얘기는 거의 똑같았잖아요. 블랙웰 12월 연말에 출시될 거다 얘기했었고, 수요 너무 강하다 이 얘기했었고,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 테크 투자자들을 흥분하게 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슷했는데, 이제 그때는 고용 보고서도 앞두고 있고 뭔가 이제 9월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앞두고 다들 좀 몸을 사리고 있었다면, 어제는 훨씬 홀가분하게 뉴스를 받아들이고 또 이제 사우디 첨단 칩을 미국이 수출을 완화를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들까지 같이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확 업됐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삼성전자를 파운드리를 고려할 만큼 칩 생산 주문이 이렇게나 많구나 이런 것도 같이 나오니까 그리고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기업 CEO든 그렇게 자신의 차게 자신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고객들이 칩 안 준다고 지금 화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줘? 그리고 맨 마지막 얘기는 나 3시간만 자도 충분해. 우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가 세계를 지금 떠받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빈란스 씨 말씀대로 얘기는 달라진 건 거의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사실 지난번이랑. 근데 제가 달라진 거는 뭐가 달라졌냐면, 저는 오라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이에. 장 마감 뒤에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레리 앨리슨 창업자죠.
지금 나이가 거의 80인데요. 이분이 나와서 CTO도 맡고 있어요. 심지어. 질문들이 막 많이 쏟아졌잖아요. 요새 최근에 맨날 나오는 질문은 첫 번째가 AI 수익화가 언제 될 건데 네, 이런 거 네. 아닙니까? 근데 AI 수익화에 대해서 레리 앨리슨이 너무 간단히 얘기하더라고. 야, 모든 게 앞으로 다 AI인데 어떻게 AI를 따로 돈을 받아? 모든 게 다 AI야. 모든 거에 어떻게 따로 돈을 받니? 그게 AI고 그게 그 돈을 버는 거야. 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러면 이거 계속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관심이죠. 과연 엔비디아 칩이 계속 팔릴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야, 너 애를 키워서 대학 보내고 대학 졸업하면 이제 교육이 끝난 것 같아? 걔 이제 직장 가면 교육 끝났어? 안 끝났어. 걔 계속 교육 받아야 돼.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어. 이번 전쟁은 참여하려는 사람, AI 전쟁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기본이 $1,000억 내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1,000억 낸 애들은 얼마나 목숨 걸고 하겠어. 정말 이거는 한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해. 이거는 끝이 없어. 그냥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어. 딱 그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 업을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럼요. 투자자들에게 전체 판을 이 사람은 네. 인터넷 시대부터 이끌어온 기술의 구루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체 판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말은 이제 언어 훈련이 대충 이제 끝났어. 끝나면 엔비디아 칩보다 이제 추론 쪽, 인퍼런스 쪽으로 가면 칩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었더니 언어 모델 훈련 그래 끝났다고 쳐. 근데 언어 모델 훈련이라는 게 너무 언어 모델이 많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헬스케어 요새 투자도 많이 하는데 헬스케어 쪽에 보면 암을 찾는데 어떤 거는 사진도 스캔하고 어떤 거는 혈액 검사도 하고 어떤 거는 뭘 하고 뭐 이런 각종으로 가서 훈련해야 될 것들이 너무 끝도 없이 많아. 그런 끝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끝나냐? 이렇게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효과로 사실은 화요일부터 AI 주가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엔비디아 젠슨왕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좀 본격적으로 똑같으니까 얘기가.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은 세르게이 브린이 그 LA에서 네. 그 인터뷰를 하나 가졌는데 구글 창업자잖아요. 이 사람 놀고 있었어요. 그동안 엑시트하고 뭐 다 팔진 않았지만 대충 놀고 있었는데 자기 지금 매일 출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출근하니까 AI 같은 흥분되는 걸 처음 받고 다시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맨날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흥분. 일론 머스크도 뭐 AI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이 다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투자자들이 야 이게 우리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약간 확신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참에 젠슨왕도 와서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고 지금 뭐 다 찾고 있는데 못 준다 이런 게 정말 맞나 보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면서 엔비디아가 또 한번 다시 그 AI가 확실히 이게 선배 말씀 그 오라클에서 얘기해 준 대로 이제는 대규모 이 언어 모델이라는 걸 구축을 해가지고 다 때려 넣잖아요. 멀티모달이라고 글도 넣고 이미지도 넣고 영상도 넣고 막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사실 저희가 뭐 간단하게 뭐 이런 걸 좀 문장만 다시 고쳐줘 요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여기 다시 할 만한 서버에다가 일을 시키는 건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기업들이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글만 단순히 던져줘도 이걸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을 뽑아낼 기계를 하나 아니면 사진인데 사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하나. 지금 오픈 AI도 이번에 그 디인포메이션 보도로 나온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모델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소형화되면서 정말 수익화가 빨리빨리 날 수 있는 모델로 이 기업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하나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어떤 데는 생산성에 맞출 것이고 어떤 데는 공장 자동화에 맞출 것이고 이게 이제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너무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뭐 구글부터 사실 알파벳이 사고 치면서 쭉 내려가서 다 비용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엔비디아가 마지막에 실적으로 입증을 못하니까 망가졌는데 근데 이제는 확실히 정말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어느 정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장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여기 가장 투자를 많이 한 회사 물론 애플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입증을 미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더 시간이 걸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뭔가를 하나 상품을 하나 더 내놓는다. 우리 모델에 AI가 또 하나 나온다. 이러면 좀 뭔가 더 다른 여지를 남겨주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번 내용들을 보면. 사실 네. 어제 젠슨황 발언 전후로도 이제 되게 좋은 징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골드만삭스 테크 컨퍼런스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황 사장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긴 했지만 그 전날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랑 마이크로소프트 다 나와서 구글 클라우드도 우리 돈 벌고 있다. 그 행사에서 네, 얘기했죠. 강조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CTO도 조만간 이제 차세대 AI 신제품이 또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붐업을 좀 시켰죠.
그러고 이제 황 사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오라클이 블랙웰 칩 13만 개인가요? 13만 개를 써서 이제 최초의 제타 스케일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뭐 또 이런 투자 더 이상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를 완전히 일축시켜주는 그런 대규모 투자들이 뭐 메타, 뭐 아마존, 오라클 막 다 계속 나오면서 테크 우려를 이번 주에 완전 빵빵 씻어주는 뉴스들이 유독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에 씻어야 되겠다고 엄청 벼르고 나왔을 거예요. 지난달에 그걸 겪고 나서 이게 정말 이때 제대로 다시 한번 AI에 대한 기대치를 한 번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 골드만삭스 테크 컨퍼런스가 영향력이 굉장히 큰 행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 5년 전부터 AI 한다고 할 때도 그때 엔비디아가 AI 칩 만드는 계획을 여기서 내놨었던 거고 AMD 지금은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지만 AMD도 마찬가지로 이 후광을 엄청나게 받아서 주가가 떴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 자리다. 거기에 다 모여서 이제 CEO들 나와서 마케터들 나와서 얘기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마침 실적 시즌 끝나고 종합해야 되는 하반기 시작할 무렵의 이벤트 영향력이라서 그게 더 폭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아까 그 젠슨왕이 자기 3시간밖에 안 자고 뭐 일하는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엔비디아의 그런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한번 기사가 나왔는데 엔비디아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아시아적인 문화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구글이나 이런 데 일 안 하면 그냥 자르면 되잖아요. 엔비디아는 될 때까지 시킨대요. 직원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얘를 더 성장시키고 이러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될 때까지. 예. AI 훈련시키고. 그 에릭 슈미츠가 얼마 전에 네. 얘기했죠. 구글이 지금 엉망이 된 이유가 네. 다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 그거 찾기 때문에 워라벨 찾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다 재택근무하고 그게 뭐가 돼? 이렇게 까놓고 얘기했고요. 엔비디아는 원래 정말 엄청난 강도로 일하는 회사로 유명하고요. 거의 월스트리트만큼. 오늘도 월스트리트 아까 봤더니 신입 뱅커들은 주당 80시간 밑으로 일하게 주당 80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대요. 주당 80시간 제한한다는 얘기는 하루에 지금 15시간씩은 계속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75시간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100시간씩 일한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사실 그런 얘기 했죠. 자기 100시간씩 일했다고. 맨날 100시간씩 일하고 책상 밑에서 자고 다시 나가서 100시간 work like hell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젠슨 왕, 뭐 이 일론 머스크 뭐 어떤 사람도 열심히 일 안 하고 워크라이프 밸런스 찾으면서 혁신을 만들거나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또 혹시 보시는 분들 화나실까봐. 이게 그러고 나면 이제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죠. 네.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고 그게 없는 데가 없어진 데가 유럽이고 그 유럽을 우리가 따라가서 워라벨을 찾자고 한 게 우리나라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이거 그냥 각자의 선택의 문제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라이프 헬처럼 일을 했을 경우에 그런 성과가 있긴 했다.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일을 내가 많이 쏟아부으면 그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구조가 미국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장점이죠.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을 더 일하고 싶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가 없으면은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그 맨해튼의 브라이언트 파크 옆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어요. 거기 한 10시쯤 이렇게 보면은 계속 배달 음식이 계속 들어가요. 계속. 밤새도록 보면. 아까 이야기하신 월스트리트 지금 신입 뱅커들 근로 시간 낮추는 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신입 뱅커가 이제 과로사 맞아요. 하는 것 네,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참 그렇게 해서 80시간. 근데 그거 안 됩니다. 문화 자체가 거기는 일을 하는 문화예요. 예전에 월셔널에서 또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 과로사 이런 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몇 년 전에도 신입 뱅커 하나가 이런 얘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걸 쓰면서 얘네들을 일주일 내내 미친 듯이 일한다. 100시간씩 일한다라고 기사를 쓰면서 한 신입 뱅커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였어요. 내가 이 골드만삭스에 들어올 때 저녁 5시에 퇴근하리라고 생각 못 했는데 새벽 5시에 퇴근하라고 너 생각을 못 했다. 나는 말을 딱 써놨다고. 지난번 밀컨 컨퍼런스 갔을 때도 그 여자분이 어디 CEO였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이제 과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일을 했을 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책상 밑에서 자고 살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 네네. 5년 뒤에 이제 정식으로 해서 VP 되고 뭐 10년 안에 VP 되고 이러면 대부분 $100만 근처 갑니다. 연봉이. 네네. 그러면 뭐 괜찮죠. 네네. 사실 그렇게 네네. 일하고 보상이 있다면. 그럼요. 보상이 따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정말 한 만큼 성과가 돌아오는 게 월가인 것 같은 분위기가. 월가도 그렇고 아까 미국 이제 자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네네. 하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네. 구조가 맞는 것 아 같아요. 근데 나는 잘리고 싶은데 잘라주지 않고 계속 내가 될 때까지 일을 시키면 너무. 잘라주지 때까지 않고요. 시키는데 100만 이제 달러 줬는데 잘 하잖아요. 네네. 500만 달러 줍니다. 아 그럼 500만 달러 하는 주면 거- 또 잘하면 또 1000만 달러가 와요. 그러니까 못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까요. 차가 이러면서. 바뀌는데 내가 저 차를 내가 굴리게 해서 그 얘기도 있었어요. 주차장에 있는 차는 너무 멋있는 차들로 다 바뀌는데 엔비디아 슈퍼카 다 다들 못- 슈퍼카라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미국의 또 모습이기도 해요. 엔비디아 지금 직원 8명 중에 1명이 1000만 달러래요. 주식 가진 게 1000만 달러어치 돼. 8명 중에 1명. 아 그만둘 수가 없겠다. 너무 괴로운데.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것. 이 분야는 뭐 그런 이 설계 인력들의 뭐 부지런함도 필요하지만 AI가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이런 AI가 나왔으니까 직원들한테 이것 좀 써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여기는 이 사장부터 다 써보고 다시 모델 개발해가지고 이 여기에 맞는 상품은 뭘까를 매일 연구를 해야 쫓아가서 살아남을까 말까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문화 같아요. 그게 이제 당연히 보상으로 돌아오는 맞아요. 거겠지만 네. 지금 시대 자체도 또 그렇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만일 나라면 좀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너무 힘든데 성장하는 회사에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미 올라있는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회사에 있는 게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게 엔비디아와 애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번에 애플이 신제품 나왔을 때 굉장히 좀 혹평이 쏟아졌잖아요. 혁신이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러긴 하죠. 저도 네. 소설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같은 셔츠 사가지고 아이폰 15, 아이폰 16 이렇게 네. 비교하는 점 거 찍은 거 아니에요? 점 이렇게 찍은 거. 여러 이제 출근 사진인데 카메라 이거 셔츠만 배치 달라. 요거 바꾸잖아요. 이거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이것도 있었어요. 그냥 그림판 열어두고 아이폰 15 해서 이거 이렇게 요거 두 개, 네, 요거 요거 세 개. 이렇게 있던 거 이렇게 해서 아이폰 15 빼고 마우스로 지워서 16 이렇게 이건 실시했다. 약간 그 이런 드라마 뭐였죠? 아내의 유혹이었나요? 점 점 찍은 거 딱 그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애플은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애플 생태에 갇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니까요.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애플밖에 안 사잖아요. 애플이 뭔 짓을 해도 아니 제가 근데 어쨌든 사요. 맞아요. 저는 애플은 뭐 매번 이렇게 혁신이 없다. 이제 꽤 됐잖아요. 잡스 이후로는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애플의 약간 차이점은 약간 똑같은 걸 해도 애플이 하면 조금 다른 그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에서도 디지털 송금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애플이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핸드폰, 아이폰 2개를 갖다 대면은 여기에 있던 돈이 여기로 옮겨가는 그런 그래픽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는 거지. 이게 뭐 기술이 엄청나게 혁신적이어서 사는 시대는 약간 지난 것이고. 그게 조상을 잘 만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잘 해놓고 가서. 그 덕에 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혁신을 기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쵸. 점 하나 찍고 나타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게 AI가 결국은 이제 지금 엄청나게 이 밑단에서 인프라와 모든 산업 기반을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를 우리가 궁금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의 이제 WDC 이후에 엄청나게 돈이 몰렸던 것도 애플이 그걸 해주겠구나 라는 거였는데 뭐 이번에는 아직 그게 나타나진 않았죠. 근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뭐 그래서 결국 그 기대값을 해줄지는 까봐야 알겠지만 만약 그거를 누군가가 내 생활에서 보여준다면 애플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아이폰 안 씁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그랬어요. AI 막 기대하고 봤는데 AI 이제 곧 줄 거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약간. 그것도 굉장히 낚인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들 이제 테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진짜 혹평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비주얼 인텔리전스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찍으면은 뭐 가게 정보랑 예약 뭐 이런 게 막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뭐 구글에서 다 하고 메타도 이거 레이벤 선글라스로 다 하고 뭐가 다 새롭다는 거야?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하죠. 나수지 기자가 없으니까 애플을 옹호해 줄 사람이 없네. 저 옹호하고 옹호한 있었던 거예요? 거예요. 저 옹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크리티컬하게 이 옹호를 옹호인지 나 하고. 전혀 못 알아. 죄송합니다. 옆에서 매를 때려가면서 저 이렇게 진짜 엔비디아야. 했었어야지. 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애플이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초반에는 정말 어설퍼 보이고 이걸 저 어디다 쓰냐 이미 있는 거 사실 구글 픽셀 폰도 요즘 꽤 괜찮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걸 써도 될 정도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거예요, 구글? 날카로워. 기자. 근데 이번에는 구글로 바꿔볼까 생각 엄청 했었어요. 하지만 안 하셨잖아요. 하지만 아니, 왜냐면 세계에 갇혀있는 대표적인 사람. 저 엄청 맥부터 갇혀있잖아요. 시작해서. 저 지금 시계가 망가져가지고 애플워치를 못 쓰는데 좀 바꿔볼까 고민. 이번에 네. 워치도 엄청 사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제품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16이나 그 애플워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품들의 뭔가 변화가 내가 꼭 바꿔야지. 당장 정말 이 폰 못 쓰겠어 바꿔야 되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말 눈에 띄는 기능 하나라고 할 만한 건 AI인데 그거는 이제 한국은 어차피 안 되고 영어로 어차피 쓰는 거면 한 내년 정도 바꿔도 천천히 바꿔도 되니까 그때 이제 할인이 있을 때 바꿔야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내후년. 네. 할인이 있을 때 천천히 바꿔. 지금 보면 막 한 15로 써도 충분한 정도 기능들이니까. 근데 지금 애플이 이번에 조금 제 생각에는 이 매출이 떨어진 웨어러블에 공을 꽤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쪽에 그 화면도 좀 키우고 어떤 같은 모양의 액정이랑 베젤을 받아가지고 약간 다르게 변형해서 하나는 울트라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좀 싼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부품들은 내부에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격은 똑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번이 10번째 모델인데 애플워치는 7, 8, 9까지 나온 사람들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 그전엔 이미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요. 하루를 못 버티는 기기들이 많아서 이 수요를 한번 쭉 가져오면 그게 한 4년, 5년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요가 좀 되기도 하고, 에어팟도 보면은 과거의 모델들을 조금 가다듬어서 지금 그 비용 아낀다고 에어팟 프로에 들어가는 이 고무 팁이 들어가는 모델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도 한 $179 정도에 노이즈 바꿀 수 있게 노이즈 캔슬링을 집어넣은 모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전략적으로 보면 가격대도 다른 것보다 확 싸고 대신에 들어가는 부품은 적고 이런 모델을 하나 딱 저는 그게 선보였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이렇게 커널형을 저는 싫어해서 그거는 근데 커널형 그 고무만 하나 떼도 얼마나 절감하겠어요. 그거 없는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인데 $179 살래 안 살래 이런 거잖아요. 저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엄청 공략하는 게 이번에 나름의 묘수가 아닐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딱히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살 것 사겠다. 같은. 저는 뭐 이게 이제 애플의 묶여있는 힘이죠. 삶이 되어 있는 삶이 서로. 근데 애플의 혁신이 없을 거라고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혁신을 만들던 사람이고 팀 쿡은 이제 SCM 전문가죠. 그래서 이 관리 뭐 이런 거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관리해서 돈 많이 벌고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을 더 개선을 해서 더 좋은 걸 만들고 이런 건 했어요. 근데 뭔가 확실한 뭔가를 새로운 아이폰에 들이는 새로운 혁신을 했다 이런 건 사실 쉽지 않겠지만 잡스가 있어도 팀 쿡은 그런 거의 전문가도 아니죠 기본적으로. 네네네. 근데 사실 아이폰도 이제 접는 거 하겠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는데 정작 아이폰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뭘 가장 원하냐, 뭐 접고 뭐 구부리고 난리치고 이런 걸 원하느냐, 아니야 그냥 배터리나 좀 늘려줘, 이게 1위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배터리 개선된 거, 그리고 에어팟에 라이트닝이 드디어 없어지고 C로 바뀐 거, 이런 게 혁신이에요. 근데 그거 엄청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엄청난 결정이에요. 상품성을 네. 엄청나게 끌어올린 거죠. 네네. 저는 그런 것도 네네. 의미가 있다. 네, 소비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조만간 애플로 바꾸시나요? 아니 저는 애플을 썼었다가 네. 이제 그 배터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통화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긴 합니다. 근데 아이폰을 항상 써보고 싶긴 하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죠. 지금 이렇게 밝은 얼굴로 얘기하지만 지금 거의 목덜미가 눈이 아파요. 타 들어가고 있죠. 선글라스를 끼고 싶어요. 햇볕이 강해서 저도 거의 감은 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좀 저희 죄송하네요. PD들도 지금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어서. 네. 이번 주 한국 추석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풍성한 한가위 한가위 되세요.